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과 정영기입니다. 이순신이 명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박정희와 더불어 이순신, 무관과 문관의 대표로 뽑죠. 그런데 그도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좋은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위인들도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그의 아버지 점수는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 노릇은 잘했는가? 그런 것을 살핍니다. 이순신의 아버지 이름은 정입니다. 이정. 어머니는 방씨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졌습니다. 중국의 성인, 그 다음에 아주 성군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그 형제, 큰 형은 희신입니다. 희신. 복희씨의 신하라 그런 얘기죠. 이게 의가 아니라 희입니다. 복희씨, 중국의 성군으로 나오죠. 또는 상상 중에 그 황제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요임금, 요신, 그 다음에 순임금입니다. 이순신이 이순자를 써죠. 그래서 순임금 신하, 그리고 그 동생은 우임금이 또 있습니다. 요순, 문무, 우탕무 그러잖아요. 우신하.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이순신의 아버지 정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복희씨 같은 왕이 되거나 그런 신하가 되거나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그런데 이순신은 셋째 아들 순임금 같은 신하. 요순 하면은 뭐 그 성군 시절이잖아요.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뭐 그 상상 속의 임금 또 그렇게도 말하는데, 그러면 그 부인은 누구였을까요? 아버지는 정.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방씨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변씨입니다. 이 하자에 전 붙이면 그러죠. 변씨. 그런데 이 어머니와 변씨 사이에서 난 이 형제들, 그 형제들 중에 여기는 좀 그렇게 빨리는 아닙니다. 이순신이 53세, 우는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8세. 그래서 그 조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외자입니다. 뇌. 그 다음에 분, 이분, 이뇌, 이완. 이게 그 형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둘째 첫맏 형님, 그 다음에 둘째 형님의 여기는 봉, 해. 편의상 되게 여자는 그래, 조선시대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역사에서 많이 다루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빼겠습니다. 이순신에게도 5남 3녀가 있죠. 본처 방씨에게서 낳은 사람이 회, 이회, 그 다음에 이예, 그 다음에 면이죠. 셋째 아들. 이게 접자고 서자가 2명 있는데 훈과 신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5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아마 그 큰 형은 좀 빨리 죽지는 않았는데 조카들이 어릴 때 아마 죽었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요절했죠. 그래서 조카들을 또 이 지방관으로 갈 때 데리고 다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작은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매우 충실히 하려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무려 여기 이 조카나 아들 중에 5명이 참전을 합니다. 회와 예, 참전. 집에 있다 면은 전사하죠. 여기 전사하죠. 그 다음에 분, 완. 요량해전에서 마지막 죽을 때 1589년에 완 곁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래서 완이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투해서 노량해전도 승리로 이끌잖아요. 그 다음에 봉, 이렇게 조카 3, 아들 2 해서 5명이나 참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로서 같이 근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피 그럽니다. 상피. 서로 근무하는 걸 피하는 거. 지금도 뭐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런 측면이 있죠. 상피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이 상피제도 때문에 무명용사랄까요? 그냥 무명병사랄까요? 의병이랄까요? 이렇게 관직 없는, 군적 없는 병사로서 5명이나 참전을 합니다. 무려. 그리고 이 중에서 뭐랄까요, 면은 참전 안 하고 집에 있었는데 아산에서 그 명량해전 서륙하러 온 외적들과 싸우다 죽게 되죠. 참전한 아들이나 조카가 아니라 참전하지 않은 집에서, 아마 그때가 16살이라고 하니까 어려서도 그랬을 측면이 있습니다. 집에서 전사를 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완은 뒤에 묵과의 급제에서 정묘호란 때, 청나라가 쳐들어온 게 정묘호란이죠. 그때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 서자, 훈과 신은 역시 묵과에 급제하는데, 훈은 이 조카 완과 더불어 정묘호란 때 청나라에 의해서 죽고 전사하고, 신은 이괄해난 때 또 전사를 합니다. 이렇게 전사하는 사람 보면은, 그러니까 전사를 이렇게 쳐볼까요? 전사, 그 다음에 전사, 여기 면도 전사, 4명이나 전사하잖아요. 자기 자녀, 아들 5 중에 3명이나 전사를 하잖아요. 적자, 서자 다 합쳐서는. 서자는 그 오씨와의 사이에서 난 사람이 첩이 둘이라고 보는데, 오씨, 그 다음에 부안인 그러는데, 여기 저로부터 부안 사람인가 본데 그 성씨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도 모르고. 그리고 이 훈과 신도 이 첩 오씨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부안인에서 나왔느냐, 또 그런 말도 엇갈리긴 합니다. 이렇게 참전했고, 이렇게 아버지로서 뭐랄까요, 임지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조카도 챙겨야지, 자기 자녀도 챙겨야 되는데, 이게 또 3녀가 있습니다. 5남 3녀입니다. 자기 자녀만. 여기 지금 아들이 있는데 또 여자 조카도 있고 그럴 테니까, 돌아다닐 때 8명, 여기만 해도 조카가 6명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자녀들만 해도, 조카와 자녀들만 해도 14명이 되네요. 거기다 부인까지 하고 종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에 지방관들이 너무 많은 사람, 가솔들을 데리고 다니면 그게 바로 민폐다, 그게 부정부패의 요인이 된다 해서, 그게 해고의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면책의 사유도, 그런 형벌이 있는데, 그걸 남솔 그럽니다. 넘친다 그 말이죠. 남, 참남하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남, 그리고 거느릴 솔, 이건 이제 비율이라는 말 할 때는 율로도 쓰는데 거느릴 솔 그러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다니는 걸 남솔 그러는데, 거기에 이순신이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조카들 좀 떼놓고 다니지 왜 조카들을 데리고 다니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이 천의 고아와 같은 조카들을 두고 어떻게 다닐 수가 있겠느냐, 조카들도 내 자녀들과 마찬가지다, 이런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솔선수범 해서, 나도 참전하지만 자녀들도 그 수군으로 합류할 수도 없는데, 상피제 때문에 그런 자녀들과 조카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행적을 본다든가 무슨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요원으로 조카들을 쓰고 자기 자녀를 쓴다고요. 물론 얘는 얘는 나중에는 문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카와 자기 자녀를 통틀어서 거의 유일하게 문관으로 나가고, 나머지들은 대개 무관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데, 실제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장군인데 자기 자녀들과 조카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다? 같이 싸우는 그 전쟁터에 나간다? 이거 군복무하는 것도 벌벌 떠는데 전쟁터에 자기 자녀부터 이렇게 나간다? 그리고 위기시가 되면 진짜 충신과 간신이 구분이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입으로는 죽창가 부르고 솔선해서 친일할 사람, 반일할 사람들, 진짜 일본이 쳐들어오면 솔선수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을묘사변이라든가 을묘외변이라든가 이런 때도 다 그랬습니다.
문관들 그렇게 입에 발린 충성가를 부르고 뭐 그렇게 손발이 닳도록 아부하던 사람들, 전쟁 나면 막상 도망간 무신들, 문신들 질비합니다. 임진왜란때도. 오히려 어찌 보면 뭐 그 선조에게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 군이 어디에 쳐들어왔다 하면 그 소리 듣고 그냥 여기저기로 흩어진, 물론 전사하고 물론 중과 부적인데도 싸워서 막으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그 일본군의 그 진로를 방해하려는 그런 문관이나 무관들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고요.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순신 같은 사람은 아주 희귀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승장구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장렬하게 비장하게 전사한 사람, 그런 사람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에 나온 사람 중에서 이순신을 최고의 명장으로 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순신은 전쟁에서 솔선수범했고, 그리고 자녀, 이렇게 조카 거느리는데, 그러나 전쟁하고 또 여기저기 군인들은 뭐 지금도 한 1, 2년에 옮겨 다니기 때문에 군인들이 자녀 교육하는데 매우 애를 먹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려고 해도 두세 군데를 다녀야 할 정도로, 특히 그 전투병과로서 전방에 다니는 군인들은 그런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인은 이 서울에 있다든가 막 그 붙박이로 어디 도시에 정착하면서 전학을 자녀들이 많이 안 다니게. 전학을 하는 것은 아이들 사귀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서 학교에 가서 적응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사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그 사교육 뭐랄까요, 품질부터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사 다니는 것도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3년씩 한 번 다닌다면은 얼마나 그게 큰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인들도 지금 어떤 그렇게 생활하는데, 이 부침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순신 벼슬길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뭐 전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시에도 항상 그 군인들 뭐랄까요, 저 북방에 있으면 북방, 밑에 해군으로 근무할 때는 왜군들, 그리고 저기에서 또 군사적인 뭐랄까 그 문관들을 도와서 군인들이, 장교들이 수행해야 할 그런 임무들이 여기저기서 수시로 생겼거든요. 그럴 때 자기 몸을 던져서 이렇게 나라를 건진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능력까지 출중해서, 애국심이 그렇게 출중해서, 물론 여기에서만 봐도 이렇게 전사를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순신의 덕수이신데, 덕수는 개성이죠, 개성. 개성에 덕수리가 있는데, 덕수이씨가 한 4, 5만 명밖에 안 되는 희소한 성씨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걸출한 사람이 그리고 이광이라고 있었는데, 이광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1592년에 전라도 관찰사였습니다. 그런데 덕수이 씨였습니다. 그래서 관찰사가 전라 좌수사로 부임을 받았으니까 이순신이 그보다 더 높은 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이광이 먼 친척의 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이 이야기하는 거 거의 들어줍니다. 물론 뭐 이 전라 관찰사로 한 2년 안팎 근무했지만, 그래도 이 개전 초기에 그게 어딥니까? 그리고 좀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모함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두둔해주고 변호를 해줍니다. 이광이. 그래서 이광이 이순신의 어머니 다음에 이순신을 보호하고, 이순신을 뭐랄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승진하게 하려고 하는, 또는 파직이 된다든가 백의종군 하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복직을 시켜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광이었는데, 이광도 이제 결국은 관직에서 나중에 좋지 않게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관직에서 벗어나면 뭐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십니다. 우직한 아버지였습니다. 이순신은. 어떻게 우직했나? 자, 한 초임 무관이었으니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중2, 소이나 중2쯤 되는데 병조판서가 내 딸하고 너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하고 이 혼인계약을 해주려고 하니까 혼인 뭐랄까요 이 중매를 해주려고 하니까 병조판서가 그 딸을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아닙니까? 근데 거절하죠. 초임 무관 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조 판서 그 바로 밑에든가요? 이조 판서 같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2호의 병영공 뭐예요? 인사를 관여하는 데잖아요. 거기에 이가 있었는데 이가 한번 이순신 한번 보자. 이제 자기 그 가문인데 뭐 무관 또는 문관 전부 다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초임 역시 무관이었던 그 이순신한테 전가를 했는데 이순신이 또 역시 거절해요. 그렇게 어찌 보면 우직한 사람이 왜 이조판서는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가문이라고 해서 동선동본이라고 해서 가문의 그 어른을 만나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로 거절해요. 이가 볼 때는 이게 참 친구 이게 참 막혔는가. 병조판사도 그랬을 것이고 이조판사도 그랬을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만으로 갔던가요? 그런데 직속 상관이 자기 그 관사 있는 옆에 오동나무가 좋은데 그 오동나무를 베어다가 악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또 이거는 나라의 이게 재산인데 이걸 베다가 악기 개인적으로 이걸 악기를 만드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상관이 이 괘씸한 같은 일하고 너가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동기들과 이게 좀 뭐랄까 해커질 한달까 좀 관로를 막는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요 공정 정의 이걸 철저히 하는 사람. 그래서 임진왜란 한 7년 안팎에 형벌을 하잖아요. 군법으로 처형한 사람이 한 30년 안팎이던가요? 물론 몇백 명이 이제 전사자가 나오긴 하지만 그 전사하는데 군법으로서 그 뭐랄까요? 형벌이 제대로 뭐랄까요? 그 집행되는지 그걸 철저히 해가지고 때로는 이게 그 효시 그 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래서 경계를 삼는 그런 그 철저한 군유를 이렇게 집행을 했죠. 왜? 자기가 그렇게 솔선수범하고 우직하니까 그런 그 뭐랄까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장군으로서의 책임감, 장수로서의 책임감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로서 병사들을 통솔할 수 있었던 거죠. 한 번은 판옥선이 어쩌다가 침몰이 됐는데 장계를 올려가지고 임금님 이렇게 해서 판옥선이 뭐 판옥선이면 그때 주력함이잖아요. 주력함. 거북선은 네 척인가 됐다고 하잖아요. 임진왜란 때 주력함은 판옥선입니다. 이게 높고 굉장히 튼튼한. 일본은 이게 이제 되게 침탈에 들어 올라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올라오기도 힘들고 걔들은 이제 칼을 잘 쏘니까 일본 애들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거북선의 그 그 다음에 판옥선 높은 거, 그 다음에 그 일본 외선을 이렇게 그 포로도 또는 격침시켜가지고 부딪혀서 격침시키는 그럴 때 판옥선이 위력을 발휘했거든요. 그 침몰하니까 처벌을 장계를 올려가지고 자청하죠. 이렇게 해서 판옥선이 침몰했습니다. 처벌해 줍시다. 물론 봐주죠. 이렇게 그 조그마한 오동나무 하나도 판옥선은 말할 것도 없이 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기 책임성을 절감하고 잘못했을 때는 나를 처벌해 줍시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서 어찌 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뭐랄까요 부실한 아버지 역할은 그 부인인 방 씨가
방씨가 잘 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 뭐 좀 일찍 죽은 뭐 자기보다 그렇게 빨리 죽은 건 자기 53세에 죽었으니까 형의 조카, 그 다음에 형의 아들, 이 아들들, 조카들도 얼마나 잘 거뒀냐면은 내가 이 천의 고아 같은 조카들이 먼저 결혼해야지. 요즘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자기 조카들을 먼저 결혼시키고 6명,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그러니까 이 전쟁하랴 자녀 하랴 또 상도 당하던가요. 그 벼슬길에 아버지상 어머니상 다 당하잖아요. 그런 그 집안의 대소사 하랴 이런 것 저런 것을 관직에 있다 보니까 다 못한 측면이 있지만 그 부인 이 방씨가 방수진 그렇게 나오는데 방씨가 집에서 종들 거느리고 자녀들 거느리고 살림을 잘해서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게 만드는 내조를 아주 잘하고 자녀 교육을 잘한 그 방씨 덕에 이순신이 어찌 보면 아버지로서도 그런대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늘은 이순신이 경영 쪽에서도 전략 쪽에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 이순신은 어땠는가? 점수 역시 훌륭하죠. 그리고 조카들까지 자식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 이렇게 그 건사한 걸 보면 작은 아버지로서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신이냐? 그건 아니죠. 젊을 때랑 보면 굉장히 그 성깔도 있고 또 좀 뭐랄까 이 말썽도 부리고 그리고 그가 무슨 이렇게 방씨 외에도 오씨도 두고 부안택도 두고 그런 걸 보면은 조선시대 정약용도 첩이 있잖아요. 조선시대는 그런 것은 이제 일상이다 보니까 그러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 대단해요. 그가 셋째 아들 죽었을 때 난중일기에 쓴 이야기가 나오죠. 그 셋째 아들 면이 죽었을 때 둘째 아들 예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면서 겉봉을 뜯기도 전에 눈앞이 아찔하고 고륙이 진동했다. 뼈와 살이 막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통곡하고 또 통곡하도다. 하늘이 어질지 못함이 어찌 이런가. 내가 죽고 내가 아들이 사는 게 올바른 이치인데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무슨 괴상한 일인가. 온 세상이 캄캄하고 해조차 색이 바른다. 슬프다 내 작은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통곡은 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 보면 종의 그 소금 막사 옆에서 숨어서 울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서의 전쟁에서 전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또 사형을 집행도 해야 되지만 아산에 있다가 그 왜군과 싸우다 죽은 이 면을 통곡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이순신의 면모가 난중일기에 수시로 나오지만 그 아들 면이 죽었을 때 쓴 이야기가 바로 읽어드린 그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